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2,0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가장 이제 단기적인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000달러 선까지 드디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위쪽을 깨고 이제 올라가 준다면 그 이상인 12,300달러 선까지도 이제 그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이 하락세가 다시 11,000달러 선으로 다시 이렇게 그 조정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급등의 피로감 때문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다시 강력한 힘으로 돌파하고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악관과 의회의 재정 부양책 타결 기대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4% 상승한 28,308.79로 거래를 마쳤고,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4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샷의 비트코인 전망인데요.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그 위쪽 이제 채널 라인이 상승 채널의 이 상단을 찍을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지금 과거에 이 저점과 고점 이걸 0과 1로 넣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 폭을 뛰어넘고 상승했을 때 이 위쪽에 이 3의 위치한 이 구간까지 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과거에 이 폭을 뛰어넘는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14,000달러 선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 가격대가 과연 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14,000달러 선까지 가면 꽤 많이 상승을 하는 거죠. 위쪽으로. 이게 이제 전 고점이었던 2019년도의 고점에 이제 다가서는 건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300달러 선. 여기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여기서 맞고 한번 조정을 더 보이게 될지. 그리고 RSI 이 상대 강도 지수도 이 채널로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국부 펀드 유입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이 전문 매체인 뉴스BTC가 내년에도 기업이나 펀드 대형 투자자에 의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의 트윗을 보면, 만약에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부 펀드의 일부가 비트코인에 유입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부 펀드인데 이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인데요. 지금 뭐 거의 금의 시가총액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일부 자금만 조금 유입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이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 장기 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비트코인 시장을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F 보고서에 따르면 이 CBDC 잠재력이 있지만 맞는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세계 주요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CBDC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IMF 같은 경우는 이 CBDC는 이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이 통화 발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도구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IMF는 CBDC는 기존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으로 이 국제적인 통화 사용을 초래하는 이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통화 대체 및 통화 국제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BDC 발행과 이 채택에 앞서서 이 국제 통화 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CBDC 관련 요건들이 IMF 협정문을 비롯한 국제 및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지금 CBDC 발행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로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이 선전로우 지역에서 실시한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 파일럿 실험이 이 사용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은행은 추첨을 통해서 이 선정된 이 선전 시민 47,573명에게 1인당 200위안 약 34,000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요. 총 17억 원을 지급을 하고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일럿 종료 시점까지 62,788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총 거래 금액은 876.4만 위안 상당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사용 안 하면 이게 소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사용자는 은행 계좌 없이 앱을 통해서 온라인 지갑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전용 기기를 설치한 3,389개 매장에서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 결제가 가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디지털 위안화가 아니더라도 이미 위안화로도 이 거래가 워낙 수월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편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페이 결제 옵션보다 오히려 좀 더 이제 불편함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 사용의 편의성이나 여기에 장점을 못 느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이제 개념이 바뀌고 실제적으로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지 크게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고
어차피 결제할 때 그냥 결제 그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냥 뭐 바코드를 찍던가 그냥 페이 방식으로 단순하게 결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위안화만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장점이 어필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마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에선 당연히 디지털 위안화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들도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올 상반기 전 세계 기관에게 받은 고객 정보 요청이 약 2만 건에 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정부기관에서 받은 정보 요청 범위 및 규모를 밝힌 첫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 조직 전자 프론티어 재단이 거래소에 보고서 발간을 촉구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신뢰는 투명성과 정직성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법 집행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이 관련된 뭐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위해서 그 정보들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거래소에. 근데 이제 그 거래소 요청 건들을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1113건, 그리고 영국이 441건, 그리고 독일이 176건으로 약 90%를 이 세 나라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긴 있긴 해요.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6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아무래도 뭐 불법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적극적으로 이런 요청들이 계속 온다는 건 그만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요청권들도 이제 증가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 라인이 태국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라인이 내놓은 첫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데, 라인 BK는 라인 플랫폼에 은행 서비스를 연계를 했다고 합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태국 내에서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태국 내 라인 사용자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라인 앱 내 월렛 탭에서 송금, 자유이체불금, 통장 개설,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좌는 최대 5개까지 개설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도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이제 이 뱅킹 서비스를 해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국가로 은행 서비스를 또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네이버에서 지금 네이버 라인에서 일본에서 이미 출시하고 있는 그 거래소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가 있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또 그 추진할 가능성들이 좀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